7월 30일 재보궐선거는 야당의 완전한 패배로 결론이 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는 퇴진했고 손학규 전 대표는 아예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야당은 선거에서 왜 진 것일까요? 안철수 전 대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야당이 집권 가능한 대안정당으로 바뀌려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유지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떤 직책 맡고 계시죠?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전체를 취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야당 반장이라고 하죠? 네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의 문제는 뭘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7월 30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좀 진단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상황에 아주 처음에는 야당이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7월 초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불거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율 자체는 내려간 것은 맞습니다. 선거 직전에 그 지지율이 40%였고요. 이거는 취임 이후 최저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율은 41%였습니다. 반해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15%. 이건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대와 바람이라는 거하고 정당 자체가 가진 체질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자,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 이 두 대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불만스럽고 못하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하면 항상 인사 문제라고. 그렇죠. 예. 네. 역시 공천도 선거에서 인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을 잘못했다. 네, 공천을 잘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두 대표는 몇 가지 원칙을 내세웠었는데요. 하나는 그 개혁 공천이었고 또 하나는 중진은 어려운 데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개혁 공천이라고 하면 일종의 전략이고 그리고 중진에 나가면 안 돼, 쉬운 데 나가면 안 된다는 일종의 전술인데요. 네. 크게 보면은 전술에 너무 치중하다가 결국에는 개혁공천이라는 전략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중진은 나가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천정배 전 장관이죠. 예, 광주 광산을 이제 공천을 신청했던 것인데요. 그러면 천정배 장관이 가장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천정배 장관 나관이 돼서 당선이 된다면 결국 본인들이 세웠던 전술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후보들의 그 돌려막기 또는 보훈공천 이렇게 이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광주 광산을에 같이 공천 신청했던 그 기동민 후보를 동작을로 올리고 그러니까 선거 개선 사무실 열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금 그 국회의원이시죠? 네, 지금 오늘 이제 의총에서 인사를 하시더군요. 네. 그분이 이제 거기 공천을 받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보훈공천 논란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출발은 광산을의 천정배. 뭐 당 지도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가 패배로 끝난 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두 분이 이제 사퇴했는데요. 네. 그 이후 동향이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궁금합니다.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모처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처라는 게 어딘가요? 회관을 방문해 보진 않아서 일단 집에는 매일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약간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 안철수 전 대표 이제 정치인으로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의원으로서는 아직 1년 8개월이 남았으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은 뭐 공식적으로는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번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창당하기 전에는 계속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였지 않습니까? 근데 6.4 지방선거 들어서 3위가 됐죠.
박원순, 문재인은 3위가 됐고 지금 아직 조사가 안 됐지만 730 재보선 이후에는 아마 더 3위 더 밀렸다고 밀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것은 본인이 그 정치인으로 들어선 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절차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본인도 네. 대통령에 대한 그런 꿈을 숨기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서 그 향하는 길에 굉장히 차질이 생긴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 이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났다, 어떤 사람이 완전히 재기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죠. 뭐 측근들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도 조금 지켜봐주는 것이 옳은 태도겠군요. 그렇죠.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당의 나름대로 중요한 자산이고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그 당이 창당하게 된 밑거름이었는데 그렇죠. 그냥 이번에 잘못했다라고 해서 모든 기대를 접는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좀 관심이 가는 인물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네. 아예 정계에서 은퇴한 네. 손학규 전 대표시죠. 네. 이유지영 기자가 칼럼을 아주 멋있게 쓰셨던데요. 저는 그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람 손학규 이렇게 다셨죠? 네. 자, 손학규 전 대표 네. 정계 은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 은퇴하시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네. 은퇴하신 이후에 더 호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신 모습이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켰는데요. 워낙 그 의연하고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깔끔하게 난 때와 순리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계 은퇴를 선언하시고 이렇게 또 기자실을 돌면서 다 인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시대가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정치에서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나.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손학규 대표가 제가 생각하기에 먼저 내가 하겠다고 손들고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상. 하지만 그 당시 구도가 또 어떻게 그 꾸려져서 또 손 대표를 애타게 부른다면 또 거기에 부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때 사람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생물의 물고기도 살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새정치민주연합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네. 그 비대위 구성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비대위 구성은 일단 외부 인사를 섞어서 그 구성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많은 당내 중론은 이번에 혁신비대위를 하자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그 혁신비대위는 그 이제까지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가 관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 이 비대위 구성부터 전당대회까지의 과정을 혁신적으로 하자라는 네. 어떤 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는 이제 그 빨리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며칠 걸리거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비대위원 외부 인사를 또 영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전당대회 룰 정하고 그리고 지금 그 해체됐던 여러 가지 당내 기구들을 정비하는 것에 우선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은데요.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맡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관측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맞게 이렇게 결론이 네, 내려졌는데, 왜 맡았을까요? 저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측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맡으라고 했습니다. 그 지난 1일부터 시작해서 박영선 대표가 상임고문단, 그 중진, 재선, 초선, 시도 그 위원장, 뭐 시도지사 이렇게 쭉 만났었는데요. 네. 처음에 상임고문단 같은 경우는 외부나 뭐 원로 이런 쪽이 어떨까라는 의견이 좀 나왔는데요. 갈수록 점점 박영선 대표가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져서 아마 세보진 않았지만 70%, 80% 정도가 박영선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라.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맡게 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맡으라고 하니까 맡은 측면이 있겠군요.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되겠고요. 욕심이 네. 많은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성장하는 정치인이었고 계속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말 중대한 어떤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알 겁니다. 이번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당내 입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당내 공격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아마 짐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전당대회를 내년 1월에서 네. 3월 사이에 하게 되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때까지 비대위원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이유지원 기자 개인적으로 박영선 비대위원장 성공할 걸로 보십니까?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박영선 대표가 새정치연합에 현재로서는 가장 또렷한 자산, 원내에 있는 의원 중에서 네. 가능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당의 집단지성적 태도라고 할까요? 네. 의원들 또 네, 그런 당원들이. 집단지성이 작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박감이 있어야겠죠. 같이 일을 도와주고 같이 올라가야 하고 같이 돌파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과 같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네. 어떻게 될 것인지 현실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당이론으로 네, 답변을 너무 하신 뭉개고 걸로. 가고 있는. 알겠습니다. 자, 내년 초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당대표로 출마하게 될까요? 좀 너무 먼 얘기긴 합니다만 네. 좀 예측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평면적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당내 여러 계파들 중에서 그 계파를 대표하는 인물 또는 그 계파를 대표해서 당권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대권을 바라보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어떤 분들이죠? 높은데요. 뭐 일단은 현재 가장 당내에서는 명수가 많은 법노 그 중에서도 친문 있고요. 문재인 의원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법노에서도 여러 가지 계열들이 있는데 친문 쪽에서는 사실 지금 내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 말고는. 직접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직접 나와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사실 문재인 의원도 당대표를 맡아서 이 당을 꾸려나가고 지지율을 높이는 것을 또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그럴 거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있겠죠. 만약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또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또 가능성에 또 물음표가 찍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또 거기에서 갈등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법로 중에서 정세균 전 대표 네. 쪽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좀 결집력이 높다고 할까요? 정세균 대표 쪽이 486과 일부 전북의원, 그다음에 일부 수도권 의원 이렇게 같이 정세균 대표 계가 있는데요. 그쪽에 정세균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은요? 그다음에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네. 예, 박지원 전 원내대표 지금 현재 그 정치권 여의도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세 손가락에 들어가시는 분인데요. 어쨌든 왕성한 활동력으로 지금도 계속 그 대중 앞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은 없을까요? 486 대표로서 나아가 볼만한데요. 이번에도 2010년 전당대회처럼 이인영 전 최고위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누가 486에서 다시 대표를 맡을지 그거는 좀 논의 중일 것입니다. 자, 이유지용 기자는 야당 반장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견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안팎의 평가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역량을 갖추어서 다시 집권 가능한 대한정당이 되려면 뭘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지금 사실 식견은 아무리 쌓아도 안 쌓여지는데요. 제가 지금 여의도에서 보는 것은 새정치연합이라고 하는 머리 부분인데요. 네. 머리가 어떤 수권 전략을 가져야 된다,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정당이 살아나려면 결국 팔다리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당원들의 그 충성도 또는 이 당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또 이 당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선거 때마다 여당이 싫어서 표 주고 그리고 이 후보가 좋으니까 그냥 팬처럼 몰려들고 이런 것밖에 안 되고 진정한 집권 능력을, 수권 능력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새정치연합이 일반 당원, 유권자들을 포함해서 매력적인 정당, 그리고 내가 돈 내고 싶은 정당, 월 1,000원이든 2,000원이든지요, 당비를 내고 싶은 정당, 그리고 내가 새정치연합의 당원이다, 이런 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네, 그런 저는 정당? 하나의 대안이 생활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활정치요? 네, 생활정치라는 말이 좀 공허해, 뭐가 생활정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그 윤일병 폭행 구타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국회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질타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대안을 세우고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실 군대 보낸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간담회를 열거나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이슈와 작은 이슈, 생활 이슈를 다 연결시켜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야당이 세월호 참사에 기대어 강경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야당이 이제 정부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전형적인 기득권 세력의 시각입니다. 이 기회에 야당을 집권 여당의 이중대처럼 만들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강경투쟁을 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없고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외면당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도대체 왜 싸우는 것인지 국민과 지지자를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야당의 기능은 집권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야당이 튼튼해야 집권 세력이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치열한 성찰 그리고 단련의 시기를 거쳐서 집권 역량을 갖춘 강한 야당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겨레 캐스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유지연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지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송환영이었습니다.